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론의 과장을 맡은 세명대학교 이인규라고 합니다. 장시간 동안 플로에서 이렇게 청취해 주시고 지금 시간까지 남아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발표해 주신 5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근래 사회 각 분야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일반화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21세기 초입을 사는 입장에서 건축과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과연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며 또 어떻게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오늘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그 분야에 대한 질문을 받고 또 발표하신 분들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딱히 정하지 않고요. 여러분들께서 생각나시는 대로 질문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해당되시는 발표자께서 답을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질문을 먼저 받겠습니다. 이후에도 아마 마이크로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여기 마이크로폰 앞에 놓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해연의 신지훈이라고 합니다. 이명주 교수님께 질문이라기보다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몇 년 동안 고생 많이 하시면서 실제 공부를 여러 세대를 같이 지어주시는 것은 상당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디자인도 임대 형주택으로 이렇게 봤을 때 잘 소화해내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로에너지 하우스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를 이렇게 도입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태양광 지열을 하신 것도 실제 유사 연구에서 이렇게 실제 아파트의 적용된 신재생 에너지 원 중에서 태양광이 가장 효율성 가격 대비 유리했고 관리자의 만족도도 높았던 걸로 생각해보면 잘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태양광 발전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온도나 오염에 대한 정도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약간 좀 질문을 드리면은 그러한 태양광의 온도나 오염을 잘 컨트롤을 함으로써 발전 효율을 이렇게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혹시 노력을 좀 하셨는지가 좀 약간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한면하고 서양면, 측면, 그다음에 지붕이라든지 하는 게 거의 덮여서 작업자가 올라가서 이렇게 청소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자동차도 한 일주일 내놓으면 황사나 이런 거 풍력이 끼듯이 상당히 발전이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로에너지가 안 되실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우려가 됐는지 그 자체를 해서 여쭤보면 아무튼 잘 지어져서 실제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관리기 때문에 더 관리가 중요하고 해서 잘 좋은 모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도시형의 단독주택, 협공동주택, 땅콩주택, 협공동주택 이렇게 유형을 만들다 보니까 가공지붕을 설치하는 것을 사실 지휘 안 했어요. 그냥 가공지붕 자체가 또 형태적으로는 아름답지만 또 그거를 설치하는 비용이 또 가산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형지붕에 대비해서. 지금 태양광 전지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앞으로 한번 노원구 하계동의 모델하우스 한번 가보시면요 뒷부분에 사다리를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 안에서 제가 전력 열도가 될 것 같아서 하중을 받는 부위를 별도로 계산해서 굉장히 많은 하중을 받는 부위만 실제로 그 독일에서 열도 차단을 시키는 굉장히 좀 헤비한 브라켓을 사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고정시켜놨고요. 그래서 그 제품도 그 실내에 들어가시면 그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셔서 이렇게 닦아서 쓸 수 있고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실제로 지금 1년 한 2014년 11월 달에 완공해서 지금 1년 반을 지나가고 있는데 별도의 청소를 지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너지 효율을 일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청소를 가능하도록 사다리를 만들어놨고 그렇게 청소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어도 거기가 도로변, 간선 도로변에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1년 반밖에 안 돼서 그런지 효율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이 시간이 형식적으로는 디스커션의 형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발표하시고 거기에 따른 질문을 하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해주신 것처럼 질문 겸 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런 같은 형식이면 다 같이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 앞에 예. 네, 감사합니다. 저 동국대학교 환경과학과에 충현이고요. 이현수 교수님께 질문을 좀 하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발표해 주신 셀프케어 주택에 대해서 재미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여주신 사례는 이제 영월이랄지 이 지방에 있는 내용들을 주고요. 어떤 부분이 들어있냐면 요즘 이제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 20, 30대, 40대 혼자 사는 세대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셀프케어 주택을 계획하시거나 하셨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어떤 개념적인 모델을 내놨고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서 보는 걸로 지금 이제 영어라고 각각 함양이 들어갔는데 아까 함양에 보여드린 것은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 체험을 하고 모델하우스처럼 모델하우스 개념 플러스 체험하우스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이제 어떤 주택들을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수용해 나가면서 지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디시전을 하는 허브가 될 건데요. 저희가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사회 취약계 좀 크게 나누면 신혼과 육아의 그 계층이 있고 장애인층이 있고 그다음 고령자층이 있고 그다음 주거비공계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좀 노숙인을 탈로 숙화시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청년 문제들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청년과 그다음 사회 초년생과 그다음에 특히 중장년 단신계층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도 어떤 그런 분들 중에는 국가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혜택을 받을 분도 있지만 그렇게 적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사실 지원을 안 해도 어떤 다른 지원 체계에서 자활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삶의 토대로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20, 30대 다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주택의 주거복지 국면을 이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 계층별로 또 그 주택에 대한 맞춤형 가이드라인들이 또 각각 책 한 번씩 정도가 또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이게 굉장히 자그마한 공간이지만 그것들이 최대로 다 적용이 될 수 있게끔 또 할 예정인데 이게 한 3월 정도 지어질 건데요. 3월 이후부터는 그럼 어떤 대상자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거주하게 하고 또 거주 경험을 갖게 해서 실증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20대, 30대는 필연적으로 저희가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그런 비슷한 어떤 의견과 선호와 이런 조건을 가지신 분들이 아는 사람이 좋고 아닌 사람이 새로 모여도 좋고 거기에 함께 와서 어떤 새로운
앞으로 직업과 산업과 이런 것들을 프로모션에 동참할 수 있게 또 그 체험을 해볼 수 있게 할 생각인데 이제 가능하면 어떤 협동조합의 형태든지 그렇지 어떤 조직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훨씬 활력 있게 자영업이 되든 아니면 협동조합으로서 생각을 하든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골에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아까 그 이명주 교수님 한 그 단지에도 그런 형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디든지 들어갔을 때 지가와 지역의 특성과 목적과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학생을 만약에 하면 사회초년을 만약에 하면 어떤 특별한 재능과 어떤 관심과 이런 분들이 한 7명이 예를 들어 있다. 그 집에서 한 6개월 산다, 3개월 산다, 100개월 산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을 함께 해볼 수 있는지를 정말 그 페이스 투 페이스 인터랙션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좀 답이 됐을까요?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도 이제 아까 이현숙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을 때 그 지역 공동체 시스템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지역 공동체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동 내지는 그 작은 단위의 어떤 시스템보다 더 발전된 상황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뭐 공동체를 동원한다고 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커뮤니티 센터가 있지만 사실 그게 우리가 도시재생의 물리적 재생처럼 물리적 환경으로만 사실 제공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appropriate technology, 적정 기술, 정말 필요한 것을 제대로 갖춰줘서 하게끔 하느냐 하는 것은 또 굉장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커뮤니티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람직하게 도모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 안에서 각자의 사회적 관계,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탈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각자가 앞으로 미래에 먹고 살 수 있는 뭔가 일거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까지 지원 시스템을 처음부터 넣는 거죠. 예를 들면 영월의 경우에는 88명의 가구에 취약계층들이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지체 복합장애도 있고, 지적장애인들도 있고, 또 모아원에서 또 아이들도 같이 해놨고, 그다음 독거노인, 노인이면 그리고 지역사회 사람들하고 처음부터 우리나라에서 소셜리 인테그레이티드 커뮤니티, 사회통합 커뮤니티를 처음부터 조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만약에 공공임대가 된다면 계속 정부의 돈 지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지원을 하지 않게끔 앞으로 점점 그 지원을 안 받고도 자율적으로 성장되게 다시 쇠퇴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자율적으로 성장되게 하면서 거기에 있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그 마을에서의 어떤 일거리를 서로가 리스펙트를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줘서 경제적인 뭔가 수익을 정말 원하는 대로 여기 죽을 때까지 정말 사는 동안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거미줄과 같은 경제 공동체까지를 만드는 것이 저희 사실 연구단의 저희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안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게 해서 마치 돈이 많은 우리처럼 저기를 많이 생성을 시켜서 사실 산업사회는 이것이 직장이고 이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경우 좋은 직장이다 하면 무슨 뭐 한사, 의사, 어떤 사자가 부른 데를 한꺼번에 몰린다든지 그거 아니면 어떤 직장이 아니라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누구나 커뮤니티에서 일거리 일자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도래한다는 것을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모였을 때 아날로그 지향적으로 사실 모였을 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많은 일거리 일자리들을 어떻게 또 만들고 지역을 살리는 6차 산업까지를 어떻게 도모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까지 하는데 다행히 굉장히 좋은 것은 우리가 많은 어떤 정부 사업들에서 이게 데몬스트레이션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열등한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들이 오면 데모에서 배척하는 게 사실 비일비재한데 이 경우는 처음부터 주민들 다 모아서 설명해서 앞으로 미래 사회가 이렇게 변할 거고 지금의 강자는 앞으로의 약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의 약자도 잘 우리가 보완을 하면 국가적으로도 여러분의 세금들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교육을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사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건에 이런 어떤 의지 또 없이 저는 이제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시스템을
지역사회에 런칭을 하려면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을 해놓고 새로운 어떤 지역 내에서의 가버넌스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구축을 하면 우리가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을 하는 이상은 저는 주민과 지역사회와 시민들이 동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하나의 예제를 사실 이 영화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을 안 하게 배제해놓고 지금 사회통합을 하기 위한 비용이 뭐 몇 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설명을 잘해서 그런 비용까지를 우리 세금으로 들지 않게끔 하는 구조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노숙자나 아까 저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사회적 약자들을 하면 생기는 범죄들이 사실 많아질 수가 있고 또 그런 어떤 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복지 간접 비용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럼 그것부터 처음으로 국민을, 시민을 나쁘게 만들지 않으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이 외국에서 지금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주거부터 안정화시켜주고 그 다음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지원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이크 1분만 더 할게요. 사실은 생계형 범죄로 어쩔 수가 없어서 정말 뭘 망한 뭉쳐서 그런 사건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저는 어느 회의에서 그런 소리 들었어요. 교도소에 한 명의 죄수를 케어하는데 드는 비용이 국민 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에 한 사람과 4천만 원이랍니다. 제가 증거를 막 살펴봐서 증명 자료를 찾은 건 아니지만 회의를 갔더니 1년에 4천만 원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교수도 유지해야죠. 간수도 저기 있죠. 인력들이 있죠. 뭐 있죠. 이런 시스템 비용을 합하면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2천만 원짜리 2개의 조합을 만들어내고 한 사람을 죄로 몰지 않은 그런 사회가 굉장히 건전한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뭐라 그럴까요? 기초적인 안정화를 시키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저는 이제 주거복지 지원주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회적 통합 내지는 사회적 조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하루빨리 정착이 되고 확산이 됐으면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우리 회장님. 예, 그럼 저 뒤쪽에 마이크 좀 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석사과정생 김서린입니다. 먼저 말과 글로만 뵙던 고주석 교수님의 강연을 이렇게 듣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네, 저는 전통 조경을 전공으로 해서 지금도 그런 쪽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생태 건축과 생태 조경에서의 그런 접근 방법 9가지 중에서 8번째였던 그런 전통적인 면에 또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역사가 깊은 나라는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점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렇다면 네덜란드에서 혹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전통 생태적인 접근법으로 모던한 그런 생태 건축이나 생태 조경의 그런 사례를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사실은요, 원래 한국은 우리가 안 망쳤더라면 조경 분야가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일본에도 정원 역사가 있고 중국에도 정원 역사가 있는데 한국에는 정원 역사, 정원 전통이 없거든요. 그것은 하도 우리가 산수가 좋아서 아파트 보면 아름다운 숲이 있고 논이 있고 좋아서 필요 없던 그런 사회고 또 한국은 큰 도시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전통은 모든 것이 전통과 생태가 잘 유지된 예를 보여달라면 바로 전통 마을이 그렇게 되고 전통 마을이 그렇게 잘 되고 서스테이너블 생태학자로서 가장 유명한 유진 오든이
컬티베이트 컬처가 물을 담아서 논을 해서 생산할 때 가장 땅을 적게 필요한 가장 이컬러지컬 이피션트한 베네테이션. 그래서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인구 밀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 에그컬처 테크닉이 좋았는데 우리가 도시화될 때 제일 먼저 파괴하는 것이 논입니다. 논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인피라고 가장 비옥한 소위 프라임 에그컬처 랜드를 쓰레기도 없고 그게다 도시지죠. 그게 분당 일산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쁜 예는 굉장히 많이 지적할 수 있는데 좋은 예는 전통 마을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보여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새마을 연수원이라고 설계할 기회가 있었는데 유학할 때 그릇을 설계를 해줬더니 하루에 비가 없어서 탐진대보다 실현을 못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방금 주제가 이제 아이디어는 다 했습니다. 아이디어는 다 했는데 그 아이디어 실현하는데 그 저항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저항을 그래서 독일의 현대 예술가 조셉 보이스가 이야기했습니다. Act of representation, art has become political. 그래서 아까 계신 분도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political philosophy 결국 생태 건축이 메인스트림 모더니스트 사고나 테크노크라 사고와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political 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sustainability가 ecological thinking을 사보타하죠. political narrative를 바꾸는 겁니다. cooperation, corporate interest narrative를 바꿔가지고 자기 이익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environmental ethic이나 좋은 일은 엄청나게 많고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만약 논을 살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현대 건물로서 잘해주는 내가 오늘 설명했습니다만 한국에 14년 일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내가 그 선거에 언급을 했습니다. 분당, 군산, 포스코, SK 코퍼레이트 센터 예전 해봤습니다만 서울 월드컵 정책 조직 구조나 이런 것이 아직도 리니하게 잘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러분들 계속 물어나가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의 본 모습을 찾는 것이죠.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제넘은 얘기입니다만 사실 이러한 분야는 나이 든 사람들보다는 블로에 계신 젊은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하나하나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과거보다는 좋아졌지만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우리 생태건축학회가 중심으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부분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질문이 없으면 제가 좀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알밤 교수님께 하나 질문을 좀 드렸으면 하는데요. 아까 이제 시간이 짧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설명을 못하고 넘어가셨는데 슬라이드 자료를 보면은 그 코퍼레이티브 팜이나 어반 가든 도시농업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소개를 해주셨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유럽이나 또는 일본이나 우리나라 세 지역의 도시농업 사례들을 대략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한국에서도 도시농업과 관련된 부분이 부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도시농업이 지향해야 되는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problem I think we have here. This is a problem. This is what not happened in Japan. This is a complete disconnection of cities and the agriculture. And what, if it happened, if the result is not too bad in Japan, it's not because they did it well, because they have too much complexity of law, what we call heritage. The agriculture was still not able to be removed from the cities. So this is why we have now some cooperative and still some agriculture inside the urban fabrics. We still have a connection with the habitat and the agriculture. We help people to have a relation with the agriculture and where they consume the agriculture. The problem we have in cities, in one zone of what we call the post-cities, they exclude the agriculture so far that we have, when we live in cities, not accessibility to this urban farming, and all the land can be restored for agriculture, cannot be done because the land price is too big. So this is what we have in Europe. We do not have the extension of the cities. We exclude the agriculture so far from that people can still have a connection. But we don't still need to have an urban agriculture. That's still some gap in the urban fabrics where the agriculture can still be remain. Is it clear? We have here a complete exclusion of the agriculture from the city. And usually when we have this kind of phenomenon, usually we have to consider this kind of symbolic. For example, we do not have so much participation, for example, in France, because we cannot do a project without the agreement of people. So finally, there is not so much need to participate, because we cannot do any project if people do not agree on the project. So there is not so much urban agriculture in Europe, because there is still the composite urban fabric and agriculture inside the city. So we need urban agriculture when finally people have no idea how to grow salad. And urban agriculture is not really a response, it's more in terms of education, interesting, but the main problem is people today have no idea why there is such a cost of agriculture. So urban agriculture will not be able to restore really the agriculture, just maybe the education, but it's not really like urban farming or the offshore agriculture. It's not precisely a good response. It doesn't help healthy food or healthy agriculture. Clear? 예,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그 발표하시는 걸 들으면서 느낀 게 역시 그 사례에서 발표해 주신 내용 보면 강조하신 게 역시 지역 공동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주민 참여 이걸 바탕으로 한 어떤 시스템을 말씀을 해주셔서 속으로는 예 앞에서 발표하신 우리 이현숙 교수님의 내용하고 상당히 연계관계가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커뮤니티 가든이요. 사실 그냥 가든이 아니라 정말 그 사회적으로 사람 관계를 만드는 하나의 굉장한 기술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궁극적으로 베지테이션까지를 하면 앞으로 취약계층이면 취약계층 아니어도 앞으로 이제 그 농작물, 농식물, 농식품 그 자원을 어떻게 공급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또 문제가 식량 공급 문제들이 또 더구나 신선한 식량 공급 문제들이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IHH에서 주거에 통합을 시켜놓는 거죠. 거기에다가 나중에 여가문화, 일거리문화 아까 제가 시대별 변화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일하고 놀고 여가 카페 하는 게 1대1의 시대로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점적으로 향해서. 그럴 경우에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건강을 할 수가 없죠. 그럴 때 이제 일거리, 여가에 여러 다양한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이 플랜테이션하고 베지테이션이라고 보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네 분께서 각각의 이제 질문이 나왔고요. 한 분 산티아고 알브렌체 교수 분에는 지금 질문이 없습니다. 혹시 여기에 관련된 질문이 있으십니까?
교과서의 발표가 완벽했던 것. 예. 다른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조경 설계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아까 인상적으로 잘 들었는데 물론 제 영역이 정확하게 아니라서 제가 다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마지막 부에 말씀하신 게 제가 기억이 남는데 우리 한국에서 리노베이션 너무 빈곤하게 일어난다 그러시면서 건축의 라이프 사이클이 제대로 구조되지 않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아주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학생들이 오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다른 나라 스페인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건축 사이클을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잡고 다시 있는지 또 한국에서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그런 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e question. Actually, how we approach building in Europe, I think France is the same, and Asia. Not only Korea. I studied and lived in Japan. So Japan built furniture. I was taught at school that buildings should be planned for life. It's not like a 10, 20, it's not planned on terms of rentability. That's what we learn at school. Of course, I studied a long time ago, and I was lucky to have senior professors who graduated in the 1940s, whose teachers were 19th century people. So I was lucky to be the last generation to have continuity with that. But I think that idea of building is forever. And in a city especially, the buildings in a city is some kind of patrimony. It's not only cultural, but it's the history of the community. We have to care for them. It's something I miss in Korea especially. So I think the way we live in Korea, in which building ownership is very reduced, and we have this rental system of just 2 years duration. So there are generations of people who have never had the attachment to the house. And as we heard before, the landscape is, we are part of the landscape, and we are part of our houses. This is what happens around us. If we are seeing since childhood that buildings or houses are kind of commodity. We just build, use, destroy, rebuild, reuse, just make money out of it. There's not that kind of feeling of attachment. So we can reuse them in a different way. So that's the great difference I see. So it's not only the architect planning, but it's also how people understand it. So I think it's a cultural thing, and I think it's quite modern in Korea. I don't think Korea was always like that. So it's like just after the war, the last 50 or 60 years. I think not only in architecture, in everything we should consider things are important. From our house to just the ball plane. 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충분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과 우리 발표자 5분께서 나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시간이 지금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렇게 먼 길을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우리 고주석 박사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계신 걸 감사하고 아까 여러분 말씀대로 와
그러나 저는 이컬러지컬 사고와 서스테이너빌리티 나레이티브에 의해서 옆길로 빠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명주 교수님이 하신 걸 보니까 저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모든 것을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디파인해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저거는 집 같지 않고 저한테는 상당히 어울려요. 아까 거기에 답변 하나로 이명주 교수께서 맛짝집은 아름답지만 하는데 사실 맛짝집이 꼭 아름다운 건 아니지만 맛짝집이 합리적이에요.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히트 게임도 쎄한데 지붕이 있으면 인슐레이션도 되고 다락에 스토리지 스페이스도 생기고 그리고 이명주 씨 교산 모델 보니까 정문에는 차양도 있고 그래서 패시브 솔러에 대한 고려가 좀 적은 것 같고 집이 집 같지 않고 구두상자 같이 이렇게 됐으니 그게 그 심리적으로도 좀 저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소위 합리적인 사고의 한계가 아니냐. 즉 사이언스라는 것은 결국 프로블럼을 디파인할 때 사실은 자기 솔루션을 벌써 합리화하려고 프로블럼을 그렇게 디파인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맞지만 겉으로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가 사실 이명주 교수께서 그런 연구를 하시고 있는 게 참 한편으로 반갑게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수 교수님께서도 제가 뭐 어차피 이현수 교수님 오래 다 알고 정말 에너지를 갖고 많이 하는 것도 느끼는데 우리 건축하는 사람, 디자인하는 사람 좀 콜래보레이션이 있어야겠구나 느끼는 것이 지금 이현수 교수님 모든 그 토탈하게 생각하신 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제 생각은 그게 maybe over design, over integrated design 아니냐 그렇게 다 because we architects don't have a power to control to make it happen that way. 결국은 그 unpredictability가 있고 uncertainty가 많은데 아예 그렇게 맞춰질 것인가? 그건 너무 그렇게 되면 너무 가깝한 거 아니야? 이게 너무 심한 소셜 엔지니어링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이스를 줄 수 있고 시민들이 선택하게 만들어야지 너무 여기 하면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완전히 정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좀 토탈리테리언한 그런 걱정이 저한테 듭니다. 그래서 good intention이지만 청소년이 부모들은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아저씨 데모크라시 속에 저거는 너무 오버되지 않느냐 이런 게 그런 논리 전개에 깔려있는 펀다멘털 사고가 사이언스에 대한 오버컨피던스라는 생각합니다. 사이언스는 사실은 truth를 발견하는 것이고 사이언스는 it's another story.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언티픽 나레이티브 아까 저기 불란서신 분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레셔널하게 이야기 전개되지만 그게 아닙니다. 대개 남편과 부인이 싸우다 보면 남편이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하면 부인은 말 답변은 못하지만 저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렇듯이 조금 저는 좀 이렇게 오픈 디자인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다음에 건축 자체가 아까 제가 이현수 교수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건축하는 사람하고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너무 이 교수님께서 앞으로 하신다니까 생각났습니다. 이거 뭐 제가 두 분을 다 사실 존경하는 저로서는 좀 퍼스널하게 들을 수 있지만 또
건축 수단으로 해결하라고 하지 말고 그 에너지 문제를 그 앞에 나무하나 탁 심으면 쉽게 해결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문제는 랜드스케이프를 해결할 수 있고 도시 문제는 랜드스케이프를 해결할 수 있는 너무나 많습니다. 배치 하나 잘하고 나무 하나 잘 심고 정원 하나 갖다 놓고 저 연못 하나 따르면 다 해결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디스플레이하게 아키텍처가 사실은 you told us we were told to build to last. Maybe that's not always true in this because we are transforming so fast. So if we build to last, that's not good. If we build with concrete, we should not have built with concrete. So the embodied energy of concrete is very high, so that was very, very stupid. So that's what we did. So as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속하게 바꿔지기 때문에 결국 그러니까 또 하나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여기 우리는 캐피탈리즘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좋은 수단으로 바꿔놨다. 우리의 삶의 환경을 경제를 진흥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건드리는 것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construction for whom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소셜 저스티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이브하지 않고 알아야 됩니다. 분당을 지을 때 그 분당 그 자체 분당 가격은 싸지만 그 분당을 가능하게 해서 길도 내주고 전철도 내주고 이런 비용은 그 분당 입주자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국민 전체가 세워야 돼요. 그래서 분당은 그 사업과 세금 정의, taxation justice도 없고, environmental justice도 없고, 그다음에 농민들을 묻어내는 사회 정의도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가문이 거기에 유지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디베이트가 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사실은 캠퍼스 안에 있죠. 인터넷 나가서 해주면 좋지만 저는 영광을 생각하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절대로 그거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하나 하는 또 문제는 cultural identity입니다. 우리 cultural identity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우리는 똑같이 모더나이즈 되는 과정에 우리는 전부 웨스터나이즈 되어가지고 이상사를 배우는 그때 여러분들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Who am I? 그랬을 때 여러분 답변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제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어쨌든 지금 시간이 좀 늦었지만 이 디스커션 시간인 만큼 지금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동 교수님께서 혹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사실 그 한 과제마다 아마 한 10시간 정도 얘기할 만큼 뒤에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베드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사실 한정된 예산에 많은 다양한 사람의 all different stakeholders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제한된 시간 내에 끌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저도 구 박사님 말씀대로 환경 결정론자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그러나 이제 뭔가를 주민들한테 지금 우리나라의 주민들은 외국에서 자력적으로 인파워가 된 그런 주민들하고 다릅니다. 굉장히 현실화론하고는 다르고요. 가이드가 없으면 오히려 케이오스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내에 공동체를 자율적으로 동하면서 가이드를 할 건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공간을 제공해 줄 때도 지금은 하나를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그 하나가 굉장히 멀티플 케이스에 선택을 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할 수 있게 두 가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을 하더라도 대단히 버스타일하게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처음부터 갖춰줘야 하는 것은 핵심으로 갖춰주느냐 하는 유니버설 플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소비자들이 주민들이 누가 없냐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바로 그 자리에서 메이킹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걸 또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또 지원 시스템도 지금 그 디지털 도구로 만들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합의를 빨리 도모할 수 있는 유형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도 있다고 좀 알아주시면 저기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도시재생을 이거 하기 전에 8년간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한 것이 뭐냐고 하면 커뮤니티, 지역, 자력 기반 근린재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역을 어떻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컨텐츠의 휴먼웨어까지를 고려해서 스스로 자력으로 인파워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준비됐을 때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책적인 전환을 한 과제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나 주민들의 자력과 그 다음에 굉장히 자유로운 파티시페이션과 그러고 나서 또 그걸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소모적이지 않도록 합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필수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오늘 시간 관계상 사실은 많이 못했던 부분에서 좀 우려를 하게 하시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제가 대답한 상황 외에도 굉장히 구 박사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떻게 하면 열까 이제 저희가 능력이 안 돼서 열지 못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어도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로 열어서 주민이 스스로 자율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제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한국의 문화적인 사회적인 컨텍스트상 그걸 감안해서 우리 고 박사님 오늘 처음 뵙지만 아까 처음에 강의 딱 들을 때 강의 자료 갖고 왔다라고 딱 하셨을 때 저는 내 것 때문에 그러셨을 거다라고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 도중에 계속 틀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낯선 건물이라고 제가 생각해요. 제가 설계한 거는 낯선 건물이에요. 그리고 낯설고 또 호불호 관점에서는 굉장히 못생긴 건물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근데 에펠탑도 한때는 되게 어글리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사부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자재가 새롭게 나오고 문법이 새롭게 바뀌어지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게 나오면 기존에서 보지 못했던 게 굉장히 낯설게 다가오고 어글리하다는 느낌은 누구나 다 같습니다. 못생긴 건 맞아요. 향후 전집에 있는 주택에 저도 만약에 10년 전이라면 살고 싶었겠어요. 근데 지금은 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사실 저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호불호가 강한 이 시점에서 과도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욕도 많이 듣고 또 너무 설계를 못한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너무 이기적이다라는 말도 많이 듣고 있지만 뭐 이제 그래도 그 집에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한 5개, 6개 건물을 지금 이제 현재 에너지 제작형 건물로 에코센터라든지 뭐 30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보건시설을 만들었다든지 근데 제가 설계한 건물에 완공된 건물들을 한여름에 폭염 때 얼마 전에 30도를 오가던 시절에 딱 들어가서 너무 시원합니다. 못생겼어도 시원해요. 못생겼어도 따뜻해요. 그냥 그게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꾸짖음을 충분히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과도기에 그냥 한 명의 건축가의 뿐이다 라고 그냥 편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 내용을 중심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의견을 나눠보았고요. 이제 드디어 정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발표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우리 플로우에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